아버지는 제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정적?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눈이 부셨다. 하지만 강민주는 눈을 감지 않았다. 44세,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 수척한 볼, 값싼 양복. 그의 외모는 재벌가의 아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떨리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애쓰는 게 역력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멈췄다. 심호흡. 그리고 다시 왜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참으려 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한 방울, 두 방울.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그날, 운명이 바뀐 그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던 그 기억. 배신자, 페류나, 탐욕스러운 놈, 아버지마저 버린 쓰레기.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언론은 그를 악마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 친구들은 그를 떠났다. 연인은 그를 버렸다. 가족조차 그를 의심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약속을, 고통스러운 사랑을. 그 이야기는 민준이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두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 모든 것을 이제 풀어놓을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 20년 동안 삼킨 눈물, 20년 동안 견뎌낸 고독. 여러분은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3년 12월 15일 오전 10시 한신그룹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40층 건물 최상층 대회의실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비서실장 김상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중후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다. 강철웅 회장, 65세. 키는 크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회색 정장, 단정한 넥타이, 검은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35년. 한신그룹을 일궈온 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설. 제게 서열 5위까지 올라선 신화. 그가 한 걸음씩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로 한 청년이 따라 들어왔다. 강민준. 당시 24세. 아버지보다 훨씬 키가 컸다. 180cm. 단정한 외모. 명문대 특유의 지적인 분위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3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 이제 막 그룹 경영 수업을 시작한 차세대 리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50여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경제신문 기자들, 방송사 카메라맨들, 통신사 사진기자들, 재계 서열 5위 기업의 공식 발표. 중요한 순간이었다. 모두가 예상했다. 오늘은 후계 구도 발표일 것이라고. 강민준의 공식 승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자 여러분, 강철웅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다. 낮고 무겁게. 오늘 이 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됐다. 제 아들 강민준에 관한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오는 건가? 강민주는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펜을 든 손이 멈췄다. 녹음기를 든 손이 떨렸다. 한신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기자들의 웅성거림. 하지만 강철웅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다. 더 충격적인 말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에게 향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제 개인 재산을 포함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내 아들은 모든 상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쾅!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뭐라고요? 완전 배제입니까? 한 푼도 안 준다는 겁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회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드님과 불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비리나 잘못이 있었습니까? 횡령 의혹입니까? 여자 문제입니까? 도박이나 마약 같은 질문들이 난무했다. 정신없이, 통제 불가능하게 강철웅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차가운 표정으로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단호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다. 뒷모습만 남기고 남겨진 민준.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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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눈이 부셨다. 귀가 먹먹했다. 숨이 막혔다. 강민준 씨, 무슨 잘못을 하신 겁니까? 아버님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그저 텅 빈 눈빛만이 카메라를 향했다. 아버지, 그의 마음속 목소리. 정말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주먹이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변명도, 해명도, 항변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견뎌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에게 잘못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같은 날 저녁 8시 강민준의 아파트. 오빠, 대체 무슨 일이야?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민서, 당시 만 19세, 대학교 1학년. 긴 머리를 휘날리며 동생이 달려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뉴스 봤어? 다 봤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 아버지가 오빠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상속 완전 배제라고?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민서야. 민준이 조용히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기력이 없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집에 가 있어. 뭐?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다. 아버지 곁에 있어줘. 무슨 소리야? 민서가 소리쳤다. 오빠가 당한 건데 어떻게 나만 아버지 곁에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오빠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탁이야. 그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눈빛이 간절했다. 절박했다. 아버지 옆에 내가 있어줘야 해. 제발. 왜? 민서가 물었다. 왜 오빠가 아니라 내가? 왜 오빠는 집에도 못 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 수 없었다. 약속했으니까. 아버지와. 그냥. 그가 힘없이 말했다. 그냥 그렇게 해줘. 민서는 오빠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왜일까? 왜 화가 나지 않은 걸까? 왜 항변하지 않는 걸까? 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걸까? 오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빠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거야?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잖아. 민서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는 알아. 오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오빠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눈물이 또 흘렀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민주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대답 대신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25평 아파트,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부모님 집도 아니고, 그룹 소유 아파트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전세로 얻은 곳, 독립을 준비하며 얻은 첫 집. 이제 이곳마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 고층 빌딩들,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들. 저 많은 불빛들 속에서 그는 이제 혼자였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후계자라는 기대, 미래의 회장이라는 꿈.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증발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됐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를. 비록 세상은 모르지만, 비록 동생조차 모르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 그의 마음속 외침.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뒤에서 민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오빠. 동생이 오빠의 등을 껴안았다. 울어도 돼. 나한테는. 민준의 어깨가 떨렸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민서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빠가 무능해서. 아니야. 민서가 더 세게 껴안았다. 오빠 잘못 없어. 절대. 두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그날 밤, 민주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새하얀 천장, 텅 비어 있는 공간. 마치 그의 미래 같았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친구들, 선배들, 지인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새벽 3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였다. 미안하다. 단 4글자. 민주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눈물이 화면을 적셨다. 답장을 쓰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까?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결국 그는 답장하지 못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둠 속에 홀로 누워 긴 밤을 견뎌냈다. 아버지는 왜 미안하다고 하신 걸까요? 민주는 정말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1월 언론의 광풍. 강민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 재벌 2세의 추락. 그 이면에는 중앙일보 사회면 톱기사. 아버지마저 등 돌린 페류나의 실체. 동아일보 경제면 특집. 신문들이 연일 민준의 이야기를 다뤘다. 방송도 마찬가지였다. 한신그룹 강민준 씨 상속 배제의 진실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재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뉴스마다 쏟아지는 분석, 추측, 소문,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강민준이 회사 돈을 횡령했대. 얼마? 수백억이래. 거짓이었다. 아니야, 들었는데 여자 문제라던데? 그래. 누구랑? 연예인이랑 스캔들 났다던데. 날조였다. 내가 들은 건 다른데? 아버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았다던데. 헐, 진짜? 그래서 아버지가 빡쳐서 쫓아낸 거래. 완전한 허구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다. 믿고 싶어 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자극적인 스토리를 모두가 떠들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재벌 2세들은 다 그렇지 뭐. 돈이 많으면 버릇이 없어져. 역시 금수저는 달라.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짓을 했겠지. 민주는 그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귀를 막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판단했습니다. 한 번도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한 번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저 추측만으로 그를 정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한다면? 2004년 1월 중순 어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민주는 조용히 주문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노트북을 펼쳤다. 취업 사이트, 이력서 양식을 내려받았다. 작성을 시작했다. 이름 강민준. 생년월일 1979년 3월 15일.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수석. 경력 한신그룹 인턴 3개월. 자격증 토익 990점, JPT 990점, HSK 69. 화려한 스펙이었다. 명문대 수석. 완벽한 어학 실력. 하지만 경력란이 텅 비어 있었다. 단 3개월. 그것도 인턴. 그게 전부였다. 이걸로 어디 취직이 될까?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저기, 손님? 카페 직원이 다가왔다. 20대 초반의 여성 아르바이트생. 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죄송하지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예.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직원이 주변을 힐끔 쳐다봤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손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계속 저희한테 항의하시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미안해 보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맞네, 그 사람이야. TV에서 본 것 같은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재벌 아들 티를 못 벗어 저런 인간이 카페에 와. 수군거림이 들렸다. 민주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 나갔다.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이게 민주는 멈춰섰다.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견뎌야 해. 아버지를 위해서. 눈을 떴다. 회색빛 하늘. 겨울 서울. 차가운 도시.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다. 한 잔의 커피조차 편하게 마실 수 없는 삶. 그것이 민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를 버티게 했을까요? 2004년 2월 대학 동문회. 민준아. 선배가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경영학과 3년 선배. 대학 시절 많이 챙겨줬던 사람. 선배님. 민준이 다가갔다. 오랜만이다. 근데 선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너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뉴스 봤어. 많이 힘들겠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알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배의 눈빛은 동정으로 가득했다. 불쌍하다는 표정. 민주는 그게 싫었다. 동문회 모임이 시작됐다. 약 30명의 동문들. 다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대기업 과장, 로펌 변호사, 의사, 공무원. 그들 사이에서 민준은 유일한 백수였다. 민준이는 요즘 뭐해? 누군가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취업 준비 중입니다. 아, 그래. 어색한 침묵. 힘들겠다. 요즘 취업 정말 어렵잖아. 응. 또 침묵. 그나저나 민준이 아버지 말이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이 제지했다. 미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물이 출렁거렸다. 집에 가고 싶다. 그는 생각했다. 이 자리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먼저 일어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참았다. 끝까지. 모임이 끝나고 민주는 혼자 지하철을 탔다. 선배들이 택시비를 챙겨주려 했지만 거절했다. 자존심이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지하철 안. 피곤한 사람들. 퇴근길 직장인들. 그들 사이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터널. 끝없는 어둠. 언제쯤 끝날까? 그는 생각했다. 이 터널이. 그의 터널은 언제 끝날까요? 아니, 정말 끝이 있기는 한 걸까요? 2004년 3월 첫 번째 면접. 강민준 씨 맞죠?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다. 40대 중반의 인사팀장. 날카로운 눈빛. 회의적인 표정. 네, 맞습니다.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장을 차려입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면접관이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토익 990점, JPT 990점, HSK 69. 스펙은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면접관이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댔다. 왜 여기에 지원하셨죠? 우리 회사는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500명. 강민준 씨 같은 스펙이면 대기업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텐데요. 민주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다. 저는 큰 회사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밑바닥?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다. 밑바닥이라.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민준 씨. 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한신그룹에서 왜 쫓겨난 겁니까?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다.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면접관이 이력서를 툭 쳤다. 아버지가 친아들한테 상속 한 푼 안 준다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횡령입니까? 배임입니까? 아니면 다른 범죄?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면접관이 비웃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의 약속, 그것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역시 면접관이 서류를 덮었다.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아닙니다. 정말 강민준 씨, 면접관이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우리 회사는 작습니다. 면접관이 일어섰다. 문제 있는 사람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면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벽에 손을 짚었다. 숨이 가빴다. 이게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민준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는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세상에게 그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2004년 4월부터 5월 연속된 탈락. 두 번째 면접. 죄송합니다. 더 적합한 지원자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면접. 강민준 씨의 경력이 저희가 원하는 바와 맞지 않네요. 네 번째 면접. 한신그룹 출신이시면 저희 회사 문화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면접.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민준 씨를 채용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모두 떨어졌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본질은 하나였다. 문제 있는 사람. 그들이 보는 민주는 그랬다. 뛰어난 학력, 완벽한 스펙. 하지만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 자체가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2004년 6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점장이 말했다. 50대 중반의 남성. 인상은 무뚝뚝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야간 근무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네. 시급은 3,500원이고요. 2004년 최저 시급. 한 달 일하면 대략 100만 원 남짓.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감사했다. 일자리라도 생긴 게. 근데 점장이 민준을 쳐다봤다. 이력서 보니까 서울대 나오셨던데. 네. 왜 여기서 일하시려고? 일이 필요해서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 사정이 있겠죠.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성실하게만 일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첫 출근. 밤 10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점장이 앞치마를 건넸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손님 응대하고, 물건 진열하고, 청소하고. 네. 야간이라 손님 많지 않을 겁니다.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점장이 가고, 민주는 혼자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편의점, 좁은 공간. 이것이 그의 새로운 세계였다.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 재벌가의 아들이, 미래의 그룹 후계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넘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인사했다. 20대 초반의 남성. 술에 취한 것 같았다. 야, 너. 손님이 민준을 빤히 쳐다봤다. 혹시?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제발 아니길. 너 강민준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긴 똑같은데? 손님이 가까이 다가왔다. 술 냄새가 났다. 맞네, 맞아. TV에서 봤어. 야, 사진 찍어야겠다. 손님이 핸드폰을 꺼냈다. 손님, 죄송하지만 촬영은. 닥쳐. 손님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재벌 아들이 편의점 알바라니. 이거 대박이잖아. 플래시가 터졌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참아야 했다. 그냥 참아. 손님이 계속 사진을 찍었다. 여러 장. 다양한 각도에서. 잘 찍었다. 인터넷에 올려야지. 손님이 웃으며 나갔다. 물건도 사지 않고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어붙은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거울 속의 자신, 수척해진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 창백한 입술. 아버지.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게.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정말 옳은 길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그를 비췄다. 민주는 세면대에 머리를 박았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손님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저 눈물만 흘렸다. 소리 없이. 편의점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남자. 한때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남자. 그가 묻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9월 15일 병원 속보. 한신그룹 강철웅 회장 건강 이상으로 입원. TV 뉴스 속보가 떴다. 민주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TV를 멍하니 바라봤다. 새벽 3시. 손님이 없는 시간. 한신그룹 측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입원이라고 밝혔지만 앵커의 목소리. 재계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왔다. 휠체어. 담요를 무릎에 덮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민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오빠. 동생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버지가. 봤어, 뉴스에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오빠도 와야 해.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안 돼. 뭐라고?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아. 무슨 소리야? 이럴 때 가족이 있어야지. 민서야. 민준이 동생을 불렀다. 단호한 목소리로. 내가 곁에 있어줘 나 대신. 오빠. 부탁이야.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오빠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으니까.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화면 속 아버지를 계속 바라봤다. 뉴스는 반복 재생됐다. 같은 영상이.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많이 아프신가요, 아버지? 많이 힘드신가요?
달려가고 싶었다. 병원으로, 아버지 곁으로.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뉴스를 보는 아들을 아셨을까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걱정하는 아들을. 하지만 찾아올 수 없는 아들을.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8시. 민주는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다. 후드를 깊게 눌렀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아무도 없는 복도. 조용했다. 발소리만 울렸다. 그는 아버지의 병실 번호를 알아냈다. 민서에게 물어서 VIP 병동 3층 301호 엘리베이터를 탔다. 심장이 뛰었다. 3층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 301호가 보였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문 앞까지 갈 수 없었다. 멀리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 수많은 선이 연결돼 있었다. 링거, 심전도 모니터, 산소 호흡기.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많이 야위셨다. 뺨이 푹 들어갔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그저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재빨리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다. 주치의가 나왔다. 50대 남성, 흰 가운. 그 뒤로 간호사가 따라 나왔다. 회장님 상태가. 의사의 목소리. 낮게 말했지만 들렸다.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한부라는 게 내 처음 진단 때는 2년이라고 했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상태로는 1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한부? 1년?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됐고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폐에도 음영이 보입니다. 항암 치료는요? 거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왜요? 고통스럽게 살기보다 편하게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의사와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다. 멀어지는 발소리.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댔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바닥에. 아버지.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시한부.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해했다. 그래서 저를 밀어내신 겁니까?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상속 포기, 경영 일선 배제, 냉정한 기자회견.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는. 하지만 왜 이런 방법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병실 창문 앞으로 갔다. 아버지를 바라봤다. 여전히 잠들어 계셨다. 평온한 얼굴.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민주는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 말씀해 주세요. 왜인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주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 민주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단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고문일까요? 2003년 11월 15일 상속 포기 발표 한 달 전. 그날 밤의 대화.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 늦은 밤이었다. 11시가 넘은 시각.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경영학 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룹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니까. 아버지,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서재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따라갔다. 서재, 큰 책장, 가죽 소파, 무거운 나무 책상. 아버지가 앉았다.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앉아라.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민준아.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너에게 미안한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 부탁이요? 민주는 긴장했다. 아버지가 부탁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얼마 못 산다. 예. 민주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다. 췌장암 말기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의사가 길어야 2년이라고 했어. 아버지.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해서 더 무서웠다. 3개월 전에 진단받았다. 그럼 치료를 받으시면 이미 늦었어.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전이가 됐다간으로 림프절로.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간 문제야.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파에 머리가 하얘졌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위스키를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게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라.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예.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내가 먼저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고 선언해라. 아버지, 대체 무슨. 민준아.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한신그룹이 얼마나 큰 조직인지 너도 알지? 예. 계열사 50개 직원 10만 명. 그룹 자산 300조. 아버지가 숫자를 나열했다. 내가 죽으면 상속세만 수조 원이야. 한 번에 낼 수 없는 금액이지. 민주는 듣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룹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경영권이 위협받고, 결국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거야. 하지만, 민준이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민서에게만 상속이 가게 돼. 민서는 아직 어리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명분이 생기지.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그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민주는 이해했다.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는 희생해야 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 거야. 폐륜하라고. 문제하라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쓰레기라고. 언론은 너를 악마로 만들 거고. 사람들은 너를 미워할 거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게 그룹을 지키는 길이다. 10만 직원과 그 가족들을 지키는 길이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 목이 메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수개월 동안 변호사들, 회계사들과 고민한 결론이야. 이게 최선이다. 하지만 민준아. 아버지가 일어섰다. 아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아들을 껴안았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참아다오.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내가 죽을 때까지만. 그 후에는 내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도 좋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발 참아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말없이 위스키를 나눠 마셨다. 한 잔, 두 잔, 세 잔. 창밖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유리창의 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민준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나의 자랑이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뚝, 뚝, 뚝.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왜 침묵했는지를, 왜 변명하지 않았는지를, 왜 20년을 참았는지를.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10만 직원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005년 1월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2005년 12월 20일. 췌장암 합병증. 민주는 장례식장 뒷문으로 들어갔다. 조문객들 틈에 섞여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깊게 눌러쓴 모자.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의 사진. 웃고 있는 얼굴. 아버지.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절을 올렸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끝까지 약속 지키겠습니다. 뒤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세의 어린 동생. 상주 완장을 차고 의젓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주는 동생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잘하고 있구나, 민서야. 그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조차 민주는 그림자처럼 숨어야 했습니다. 상주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생존의 시간. 5년이 흘렀다. 민주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편의점 알바, 번역일, 과외, 행사 도우미.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다. 강민준 씨, 또 다른 면접.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좀 불안정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또 한 번의 불합격. 민준 씨, 이 건물 경비 자리가 있는데.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급여는 괜찮은데. 다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존심이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지만 점점 그 자존심도 지키기 어려워졌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민주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2012년 작은 중고 서점. 자네,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나? 70대 할아버지. 작은 중고 서점 주인. 제가 책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가 웃었다. 급여는 많지 않아 월 120만 원. 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네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민주는 그 말이 위로가 됐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중고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커피를 마시며 잠깐 쉬고. 평범한 일상. 아저씨, 이 책 얼마예요? 어린 학생이 물었다.
3,000원이야. 깎아주실 수 있어요? 저 돈이 부족해서.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냥 가져가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학생은 신나서 뛰어갔다. 할아버지가 뒤에서 말했다. 자네, 너무 착한 것도 문제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네 모습이 진짜일 거야.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다. 작은 중고 서점, 120만 원의 월급. 하지만 민주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었지만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15년 민서의 결혼식. 오빠, 꼭 와야 해. 민서가 전화로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내가 가면 상관없어.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오빠가 없으면 내 결혼식이 아니야. 민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결혼식장. 민주는 가장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하객들 사이에 숨어서 신부 입장.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서. 아름다웠다. 행복한 미소. 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다행이야. 민서는 행복하구나. 식이 끝난 후 민서가 그를 찾았다. 오빠, 어디가? 나는 이만. 사진 찍어야지. 민서가 오빠의 팔을 잡았다. 오빠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 민서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면 안 돼. 무슨 피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는 내 오빠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녀는 오빠를 꼭 껴안았다. 오빠가 없었으면 나도 지금 여기 없어. 오빠가 아버지 대신 날 키워준 거야. 고마워, 오빠. 사랑해.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동생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결혼식장 구석에서 오빠와 동생이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민준을 믿어주는 사람, 그것이 민서였습니다. 2018년 가을, 어느 오후, 민준은 여전히 중고서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15년, 상속 포기 선언 이후 15년이 흘렀다. 그는 이제 39세, 40대를 목전에 둔 나이. 민준 씨, 오늘 들어온 책 좀 정리해 주실래요? 할아버지가 부탁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박스를 열었다. 낡은 책들, 경영학 서적, 경제학 원서, 자기계발서, 그중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경영의 본질.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책. 민주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 진정한 경영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땡그랑. 문을 여는 소리. 어서 오세요. 민준이 인사했다. 고개를 들었다. 한 노인이 들어왔다. 70대 중반쯤. 단정한 양복. 은발. 품이 있는 자태. 실례합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경영의 본질이라는 책 있습니까? 민주는 놀랐다. 방금 자신이 들고 있던 바로 그 책. 아, 네, 여기. 그가 책을 건넸다. 마침 제가 지금 막 정리하던 책입니다. 오, 그렇습니까? 노인이 책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민준을 유심히 쳐다봤다. 오래, 뚫어지게. 혹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준 씨 아니십니까? 민준의 몸이 굳었다. 15년 동안 들어왔던 질문. 그는 반사적으로 부인하려 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아니야.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맞아. 강철웅 회장님의 아드님. 나는 박영식이라고 하오.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한신그룹에서 30년간 일했던 사람이요. 민주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박영식.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전무이사까지 지낸 인물. 박영식 전무님? 이제는 그냥 박영식 노인이요.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앉으시죠. 그가 의자를 권했다. 두 사람은 서점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차라도 한 잔. 민준이 커피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도련님. 박영식이 말을 꺼냈다. 아니, 민준 씨.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민준 씨.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소. 민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강 회장님은 박영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부르셨소. 병실로.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준이를 부탁한다고 하셨소. 박영식이 눈물을 닦았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민준이를 지켜봐 달라고. 멀리서라도 지켜봐 달라고.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은 아셨소. 박영식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하지만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소. 그룹을 지키는, 직원들을 지키는, 그리고 박영식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준 씨를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은 말씀하셨소. 박영식이 아버지의 말을 전했다. 재벌 2세로 사는 건 황금세장에 갇히는 것과 같다. 화려하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짜 세상을 살게 하고 싶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그래서 회장님은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요. 민준 씨를 밀어내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영식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가 진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신 거요. 돈이 아닌 사람으로, 권력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기를. 민준은 흐느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회장님은 박영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낡은 봉투, 15년 동안 간직해온 듯한. 이걸 민준 씨에게 전하라고 하셨소. 당신이 돌아가신 지 13년 뒤에. 왜 13년입니까? 회장님 말씀이. 박영식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 정도 시간이면 민준이가 세상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 진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지금 여기서 읽으셔도 되고. 박영식이 일어섰다. 혼자 읽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저는 이만. 전무님. 민준이 노인을 불렀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박영식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하오.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어서. 노인은 천천히 서점을 나갔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민준은 봉투를 들여다봤다. 아버지의 필체. 민준에게. 그는 봉투를 열 수 없었다. 아직.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그날 밤까지 기다렸다.
13년. 아버지는 13년이 지나야 아들이 준비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거라고, 진심을 받아들일 거라고. 정말 그랬을까요? 민주는 정말 준비가 된 걸까요? 2018년 가을,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 작은 책상, 낡은 침대, 15년 동안 살아온 공간. 그는 책상에 앉았다. 봉투를 앞에 놓았다. 한참을 바라봤다. 10분, 20분,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손글씨, 떨리는 필체, 아픈 몸으로 쓴 것이 느껴졌다. 민주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마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지. 15년? 아니, 더 길었을 수도 있겠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로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알아다오. 그것이 내가 생각한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한신그룹을 지키기 위해, 10만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지키기 위해. 민준아, 내가 너를 상속에서 배제한 진짜 이유를 이제 말하겠다. 재벌 2세로 사는 것은 황금세장에 갇히는 것과 같다. 화려하지만 자유롭지 못하지. 권력이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어. 모든 것이 있지만 진짜 자신은 없지. 나는 그렇게 살았다. 평생을. 회사를 위해, 그룹을 위해, 주주들을 위해, 직원들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했어. 내 꿈이 뭐였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재벌의 삶이다. 민준아, 너에게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으로, 진짜 자신을 찾으며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랐단다. 그래서 너를 밀어냈다. 잔인한 방법으로. 세상이 너를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지.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하게 만들었어. 심지어 나조차 너를 버린 것처럼 보이게 했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안다. 매일 밤 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내어.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너는 배웠을 것이다.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들이 누구인지,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세상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다. 상속이 아닌, 재산이 아닌, 진짜 인생.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잘 견뎌냈을 거라 믿는다. 나의 아들이니까. 너는 강하니까. 그리고 착하니까.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너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그냥 지금의 삶을 계속 살아갈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내가 꿈꾸던 사람이 됐을 것이다. 돈이 아닌 인격으로, 권력이 아닌 인간성으로 평가받는 사람.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민준아, 사랑한다. 너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자유니까. 진짜 너 자신이니까. 행복하게 살아다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안녕, 아들아. 아버지가 2005년 11월 20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민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됐다. 편지지가 젖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방 안에 그의 울음소리만 울렸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바닥에 엎드렸다. 편지를 꼭 쥐고 온몸으로 울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그저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해서. 새벽이 됐다. 민주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반짝이는 별들. 아버지. 그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주지 않는 것, 명예를 주지 않는 것, 권력을 주지 않는 것, 그 대신 진짜 인생을 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선택권을 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2019년 고민의 시간. 민주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후 오랫동안 고민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살 것인가? 오빠. 민서가 그를 찾아왔다. 이제 34세. 두 아이의 엄마. 한신그룹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편지 읽었어? 민서가 물었다. 박영식 전무가 민서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전했었다. 응.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15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민서는 오빠를 바라봤다. 수척한 얼굴, 낡은 옷.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15년 전보다 더 맑았다. 오빠. 민서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 오빠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셨는지. 하지만 오빠는 1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당당해질 자격이 있어. 떳떳하게 살 자격이. 민주는 동생을 바라봤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 민서가 눈물을 닦았다. 나는 오빠가 자랑스러워. 항상 그랬어. 세상이 오빠를 욕해도, 사람들이 오빠를 미워해도 나는 알았어.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녀가 오빠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야. 오빠가 떳떳하게 사는 걸, 당당하게 사는 걸. 민주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 민서야. 생각해 볼게.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침묵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심만 받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신 일일까요? 2020년부터 2022년 준비의 시간. 민주는 천천히 준비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증거들을 모았다. 아버지의 편지, 박영식 전무의 증언, 병원 기록, 당시 변호사들의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20년 기록. 이걸 정말 공개하실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젊은 변호사, 30대 초반, 민준보다 어렸다. 네. 민준이 대답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산 청구 같은 건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가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조 원의 재산을 포기하신다고요? 재산은 제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다. 한신그룹은 10만 직원들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을 다시 보게 됐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준비는 2년이 걸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자료를 정리하고, 민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여름, 마지막 준비. 오빠, 정말 하는 거야? 민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응. 후회 안 해? 전혀. 민준이 미소 지었다. 오히려 후련해. 20년 동안 숨겨왔던 걸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게. 민서가 오빠를 껴안았다. 자랑스러워, 오빠. 나도. 민준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자랑스러워. 잘 자라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다. 2023년 12월 15일. 정확히 만 20년.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선언했던 그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날 전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 2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다. 20년 전에는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평화였다. 아버지. 그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내일 제가 진실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희생을, 그리고 저의 20년을. 별이 반짝였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민준이 미소 지었다. 당당한 아들의 모습을.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 한신그룹 본사 대회의실. 20년 전 그 장소.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기자들은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대체 무슨 발표일까? 강민준이 20년 만에 나타났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회의실이 꽉 찼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 수십 개의 카메라. 민준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었다. 깔끔하게 정돈한 머리. 하지만 비싸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옷은 백화점 세일 제품. 시계는 10만 원짜리. 구두는 여러 번 수선한 것.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 단상에 섰다. 마이크 앞에 심호흡을 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여러분.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늘 제가 2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2003년 12월 15일. 민준이 말을 이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아버지 강철웅 회장은 저를 상속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감정이 북받쳤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페르나, 문제야. 탐욕스러운 재벌 2세. 그가 기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맞죠? 어색한 침묵. 하지만 민준이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아버지는 2003년 8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시한부였습니다. 길어야 2년. 실제로는 2년 2개월을 사셨습니다. 민준은 편지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저에게
그는 편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아버지의 말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누군가는 메모하는 것도 잊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저 들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재벌 2세로 사는 건 황금세장에 갇히는 것과 같다고. 화려하지만 자유롭지 못하다고. 아들만큼은 진짜 세상을 살게 하고 싶다고. 그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저는 2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는지, 왜 이렇게 잔인하셨는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날려보내신 겁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로, 감옥이 아닌 자유로. 그가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저는 2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수백 번 떨어졌습니다. 카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활짝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20년 동안 저는 배웠으니까요.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들이 누구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가 중고서점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쪽을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랑해주셔서,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뚝, 뚝, 뚝. 회의실이 조용했다. 완벽한 정적. 하지만 이번에는 20년 전과 달랐다. 비난의 침묵이 아니라 감동의 침묵이었다. 한 기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강민준 씨, 중년 여기자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정말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외로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있었고, 중고서점 할아버지가 계셨고, 저를 믿어준 작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럼 지금 재산 청구를 하실 겁니까? 아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진실을 밝힌 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진심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권리가, 한신그룹은 제 것이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10만 직원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가 웃었다. 제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고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그것이 제 행복입니다. 한 젊은 기자가 일어섰다. 강민준 씨, 40대 후반의 남성. 저는 솔직히 20년 전에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기사를 썼습니다. 당신을 폐륜하라고. 죄송합니다. 기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그 기자를 향해 걸어갔다.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 앞에 섰다. 고개를 드세요. 민준이 말했다. 기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민준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은 진실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그 마음, 사과하는 그 용기, 그것이 진짜 언론인의 모습입니다. 민준이 회의실을 둘러봤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말했다. 20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편의점 점장님, 중고서점 할아버지,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이 2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1명, 2명, 3명. 곧 회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카메라맨들도, 기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인사였다. 떳떳한 미소였다. 자유로운 눈물이었다. 아버지. 민주는 아버지의 묘지 앞에 섰다. 20년 만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제야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겨울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도 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는지, 왜 이렇게 잔인하셨는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민준이 묘비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 하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저를 날려보내신 거였죠. 세상이 아닌 하늘로. 감옥이 아닌 자유로. 그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행복을 느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아버지 묘비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준이 깊게 절했다.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중천에 떴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서점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가 뒤돌아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은 없었다. 20년의 침묵, 20년의 고통, 20년의 오해, 모두 내려놓았다. 그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3개월 후 -2024년 4월, 봄날의 서점.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 어서 오세요. 민준이 인사했다. 이제 45세. 흰머리가 조금 보였다. 주름도 더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아니, 더 맑아졌다. 민준 씨,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책 있어요? 네, 여기 좋은 소설 들어왔어요. 민준은 책을 건넸다. 서점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할아버지가 은퇴하시며 민준에게 물려주신 곳. 이제 민준이 점장이었다. 아저씨, 어린 학생이 달려왔다. 초등학교 3학년쯤.
책 추천해 주세요. 너 무슨 책 좋아해? 모험 이야기요. 그럼 이거. 민준이 책 한 권을 꺼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세상을 모험하는 이야기야. 힘들지만 결국 자기 길을 찾지. 우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눈을 반짝였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학생을 바라봤다. 아버지,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저도 제 길을 찾았습니다. 오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였다. 내 살배기 조카를 안고. 삼촌, 조카가 민준에게 달려왔다. 우리 지훈이 왔네. 민준이 조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삼촌, 책 읽어줘. 그래, 어떤 책 읽을까? 민주는 조카를 무릎에 앉혔다. 책을 펼쳤다. 옛날에 따뜻한 오후 햇살이 서점 안을 비쳤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췄다. 책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민서가 오빠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빠, 행복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후회는 안 해? 전혀. 그가 동생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아버지께 감사해. 이런 삶을 선물해 주셔서. 민서가 미소 지었다. 나도 오빠가 행복해서 기뻐. 그리고 자랑스러워.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사람들.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그들 속에 민준도 있었다. 더 이상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하지만 그것이 진짜였다. 진짜 그였다. 진짜 행복이었다. 삼촌, 다음은? 조카가 물었다. 응, 다음은. 민준이 책을 넘겼다. 왕자님이 용감하게 모험을 떠났단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자기만의 행복을 찾았지. 조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민주는 조카를 안으며 생각했다. 그래, 나도 내 행복을 찾았어. 챕터 14.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포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강철웅 회장은 아들에게 재산 대신 자유를 주었습니다. 권력 대신 인생을 주었습니다. 명예 대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주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명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황금 세장 안에 화려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가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면,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응원합니다.